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9.0%로 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자 수가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라면서 자랑질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50대 이후에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했을 뿐 실제 청년 실업률은 더 늘어났던 겁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 첫 직장 생활을 단기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사실은 5명 중에 1명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20%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그들의 열등감과 패배감을 떨치고 밝은 내일을 설계하기 어려울 겁니다. 청년청 일자리 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 사회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집도 얻지 못할 것이고 결혼도 하지 못할 것이고 애도 못 낳을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층의 고용불안 빠르게 안정시킬 수는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서 재벌들이나 대기업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만 모든 혜택이 독점되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버리고 99%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등 크레인 쓰실 분은 평안 크레인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군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안 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평안 크레인입니다.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맹꽁이 평안 크레인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막장 가족들, 청와대와 그리고 새누리당입니다. 그 주인공들인 엄종원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리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어쩌냐게 술집에서 또 만난 모양입니다. 오늘 미래다움을 보니까요,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야, 저 새끼 누가 오라고 그랬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우연히 만난 건데 후배들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마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부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한 엄종원인가요? 이름도 엄씨야.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엄종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야, 저 새끼 누가 오라고 그랬어? 라는 식으로 또 한번 쌈박질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 될수록 결국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막장 저질 그 특성만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칭 보수들 수고신 분들도 일제히 결국은 엄종원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걱정을 다 합디다 사설을 통해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저래서야 되겠느냐 했는데요. 중앙일보의 사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집권당과 청와대의 파열음 하나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 문건 배후 논란은 삐걱대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당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대화가 단철되면서 집권 세력 주변의 루머와 억측, 음습한 뒷담화가 난무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집권 3년차 당청 관계의 현주소라니 실망을 넘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박근혜 불통이 모든 이런 소동의 원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로지 집권 3인방과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만 편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체 고개를 돌리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그 3인방에 속한 십상시들의 오만 방자함을 불러일으켰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미친 사람이 아닌 바에야 안 한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술자리에서 엄종원 전 행정관은 술에 만취했다고 그러는데 술에 만취한 사람의 변명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술 안 먹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얘기가 맞겠습니까? 결국은 일개 행정관이 이번 문건 파동의 배후는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다. 반드시 밝혀낼 거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따위의 그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집권 3년차 당청관계의 현주소라니 실망을 넘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중앙일보로서 이 정권을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한 얘기가 불과할 뿐 실제로는 막장인 겁니다. 막장. 행정관이 예당 대표를 갖다가 너 배우 맞지? 반드시 밝히고 말 거야. 곧 발표가 있을 거야. 라는 따위의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김 대표의 수첩에 적혀있던 청와대 문건 배후는 KY 메모 논란은 당사자들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문건 사건의 배후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행정관은 사표를 냈다. 하지만 김 대표 유 의원을 배후로 지목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 비선실세 파동 검찰 수사 결과 아무 일도 없으니까 채권 3인방 손댈 일도 없고 그리고 비서실장 교체할 일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엄종원 행정관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데 왜 사표를 얘기합니까?
측근 3인방은 봐주고 그리고 한 칸 떨어진 서열 5위 안에 든다면서요. 십상시 중에서 엄종환이는 자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게. 중앙일보 사설이 지적하듯이 문제는 한낱 행정관에 불과한 한 인사의 술자리 발언으로 당과 청와대가 술렁대고 있다는 그 점일 겁니다. 왜 행정관에 불과한 한 인사의 술자리 발언으로 당청이 흔들리겠습니까? 행정관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상시 안에 들기만 하면은 그 타이틀이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아니면은 하다못해 운전사를 하든 사실상 실세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청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행정관이 배후를 갖다 반드시 캐고야 말 것이다. KY.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광경입니다. 공교롭게도 행정관의 술자리 발언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위원 7명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즉 12월 18일 날 전 행정관과 그리고 이준석 비대위원, 손수조 모두 참석했다면서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십상시들하고 그 당의 젊은 피들하고 같이 모인 술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날 12월 19일 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인사 7명만 불러가지고 반백했습니다. 당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빠진 게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온 김 대표를 왕따시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기억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문건 배우 운운하는 얘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청 관계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관이 정윤회 문건에 들어있던 십상시 명단에 올랐던 친박근혜 핵심 그룹이라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도 부족해 행정관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재호 의원의 비난마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배우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기가 막히다. 김무성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안 했다는데 내가 행정관과 다투겠나?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라면서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청 간 소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청 간의 소통 시스템을 막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측근 3인방을 싸고 도니까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행정관마저 집권당에 김무성 집권당 대표라고 해서 저도 뭐 별로 우습게 알긴 압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우습게 아는 거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우습게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기강의 문제예요. 기강. 청와대는 어제 오후 행정관을 면직 처리했다. 김 대표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행정관의 발언을 단순한 술자리 뒷담화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행정관이 배후 운운한 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문건 사건이 몇몇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게 된다. 청와대는 행정관에 대한 면직 처리로 그칠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인사쇄신을 더는 늦출 수 없다. 결국은 박관천 경정과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은 그들의 개인 영달을 위한 자작극으로 검찰이 수사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결론이 나오자마자 행정관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이 사건을 불거지게 만든 배후는 당에 있는 김무성 대표와 당에 있는 지금 원내대표로 출마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다라고 청와대 행정관 그것도 십상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건 명백하게 권력 다툼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 수사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검찰 쪽팔릴 겁니다. 아무리 권력의 개로 전락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 약발이 최소한 보름한다는 거야지. 검찰 수사가 끝나자마자 이따위 식으로 행정관이 발언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맑은 하늘, 태양을 보고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콩보리 달콩님, 전북 진안군 동향면의 미나0367님, 울산 남구 야음동의 라고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응답이 또 곧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송혜자님, 부엉이굴님, 장마철님, 한동훈님, 조합원가입 하셨습니다. 출자응답이 또 곧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애국 아줌마님, 그리고 제주시 노형동의 샤울라님, 조합원가입 출자응답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대구 남구 카이사르 사공님,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호롤롤루님,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호롤롤루님, 그리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조반장님, 조합원가입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의 아쿠님, 조합원가입 출자응답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의 강원도 곰탱이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 시간에 대구 광역시 동구의 마진알님, 조합원가입 출자응답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십상시들을 싸고 돌까? 한겨레신문의 김희겸 디지털 부문 기자가 유사가족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 3인방을 감싸고 노는 걸 지켜보면서 아, 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공간에 모여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마침내 가족처럼 끈끈해진 유사가족 말이다.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가 표현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란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비슷한 유사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진짜 가족인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고 유사가족들이 더 가족스러운, 피보다 더 진한 물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따지고 보면 박 대통령이 아버지를 잃은 건 27살 때가 아니다. 9살 무렵 이미 아버지는 감당하기 버거운 신화적 존재로 등극해버렸다. 숨막히는 압도감으로 다가오는 아버지.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한 점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극도의 자기절제. 그 팽팽한 긴장감이 어린 그네를 단련시키고 성장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철 소녀라 한들 마음이 무너질 때 말없이 넓은 등을 내밀어주는 아버지가 왜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최태민 목사가 인성 형성기에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한 게 맞다면 그건 아마도 최태민이 보통의 아버지를 대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태민 목사가 인성 형성기에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했다라는 얘기는 버시바우 미국 대사의 보고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런 미국 대사의 보고서가 맞다면 그 최태민이 강철의 아버지 대신 보통의 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내 얼굴이 굳어있는 김기춘 실장을 보면서 김의겸 한겨레신문 기자는 최태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최태민과 김기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경수,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의 운명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 둘 다 맞습니다. 최태민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박근혜를 위로했고요. 검사 김기춘은 저격범 문세강의 자백을 받아내 어머니의 영혼을 달래줬습니다. 게다가 김기춘은 아버지의 정신이 법제화된 유신헌법을 만든 핵심입니다. 김기춘의 아들이 1년 넘게 사경을 헤매는데도 주군인 박정희의 딸을 지켜주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헌신에 어쩌면 부성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보기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는 말은 그런 한없는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인지도 모른다라고 김의겸 기자는 해설합니다. 박 대통령에게 동생들은 없는 거나 진배 없다. 아니, 없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남매가 철의 규율로 뭉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이 아버지를 숭배했듯이 동생들도 자신을 추종해줘야 한다. 하지만 동생들은 전선을 이탈하고 말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동생을 겨냥해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사납게 쏘아붙인 것도 평소 감정도 묻어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동생 근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형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자매 사이는 여전해 보인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진짜 가족이 어쩌면 유사 가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짜 가족에 비해서 회견에 드러난 그 3인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부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혈육에 가까웠습니다. 2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자신의 눈빛마저 섬세하게 챙겨준 이들이야말로 진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진짜 동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3인방 처리에 대해 팔다리는 자를 수 있어도 오장육부는 드러낼 수 없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싹하도록 정확한 비유구나 라고 김의겸 기자는 느꼈다고 씁니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에 유사가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우리는 2년여 전 선거에서 박 대통령만 뽑은 게 아니라 그의 유사가족도 함께 선출한 것으로 여겨야 할까. 마치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부인 김윤옥, 아들 이시형도 청와대에 보냈듯이 말이다. 오래전 텔레비전 드라마에 불량가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9살 나림의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사가족이 구성됐는데 그 유사가족을 통해서 구성원들 모두 자기 위안과 치유의 계기를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 유사가족도 자기들끼리는 위안과 치유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 눈에는 정말로 진짜 불량스러운 가족으로 비칠 게 틀림없습니다. 김의겸 한겨레신문 디지털부 기자의 대통령의 유사가족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올려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새벽노을님이 국민TV 스티커 필요하신 분 보내드린다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전화번호 팟빵 생방송 게시판에 전체 게시판으로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필요하신 분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이러님은 경기 남동부 해비에 2000지회 신년 모임이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1월 2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저녁 8시, 장소는 폭풍 낙지라고 합니다. 조합은 와이러님의 영업장이라고 하네요. 031-631-6308 와이러님. 자세한 내용은 팟빵 생방송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이야기 오늘도 빠뜨리고 갈 수는 없는데요. 한국일보 이희정 논설위원 여성분이에요. 아마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사회부장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봉직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한국일보에 흥신소 검찰이라는 글을 통해서 한국 검찰을 비판합니다. 시절이 하수상에서일까? TV 드라마에도 거하기 판친다. 드라마마다 주야장천 연애하기 바빴던 검사들이 SBS 펀치에선 본업이든 권력 노름이든 모처럼 일로 분주하다.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의 엎치락뒤치락 다툼을 박진감 넘치게 그리다 보니 수사와 구속, 사면 따위가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에 뚝딱 결정되고 뒤집히는 등 무리한 전개도 눈에 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검찰이 이보다 더 황당하고 기막힌 드라마를 써주고 있으니 그게 현실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게다가 BBK 동영상 같은 실제 사건을 슬쩍 버무려 넣은 탄탄한 이야기와 현실에 빗댄 명대사들은 몰입도를 한껏 높인다. 이를테면 이런 대사는 지금 여기의 세상을 향해 보란듯 날리는 펀치 같다. 장관님, 저는 검사입니다. 검사가 따라야 할 것은 청와대의 하명이 아니라 법의 명령입니다. 아마 최동욱 검사가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생활을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은 쫓아냈습니다. 검사가 따라야 할 것은 청와대의 하명이 아니라 법의 명령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을 탈탈 털어가지고 모욕을 주고 쫓아내는 게 지금 현재 박근혜 검찰의 민낯입니다. 그러니 검찰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희정 논설위원 얘기대로 요즘 검찰꼴 말이 아닙니다. 정치검찰 오명의 산실로 지목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간판을 내린 뒤 정관계 등 대형 비리수사는 자체를 감췄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선거개입 범죄 수사로 정권과 대립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내쫓긴 뒤부터입니다. 중수부를 대체한 반부패부가 드라마에서는 더 나쁜 놈들 또는 덜 나쁜 놈들의 전쟁터라도 되는데 현실의 반부패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드라마 속의 검찰이 더 현실적입니다. 공안통이 득세한다지만 이 바닥도 낫낼 형편은 아니다. 잡으라는 간첩은 못 잡고 국정원의 간첩 조작에 놀아나거나 일부 언론과 극우단체의 종북몰이 노름 장단 맞추기에 급급하다. 대통령 보욕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벌한다고 나섰다가 사이버 망명 사태 같은 괜한 분란만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를 뿌리 뽑겠다며 빼들었던 서슬퍼런 칼은 신출 귀몰 유병언이 백골로 발견되자 썩은 무 몇 조각만 자르고 칼집에 들어간 지 오래다. 법의 심판을 받은 기업인을 경제 활성화란 미명하에 서둘러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공공연한 판국에 재벌 비리파겠다고 나설 대찬 검사가 있을 리 만무하다. 검찰의 꽃으로 선망되던 특수통이란 말은 머자나 인사 프로필에도 오르지 않는 사어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검찰 굵직한 비리를 캐던 예전보다 몸은 더 바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서 흘러나온 그 똥물 하수 종말 처리를 하느라 말입니다. 돈만 안 받았다 뿐이지 위험하고 구린 뒷일을 닥치는 대로 받아 처리해주는 흥신소 노릇과 진배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친절하게도 사건 의뢰에는 종종 높은 사람의 가이드라인도 붙어서 옵니다. 결론은 다 나와 있는 거죠. 결론은 나와 있으니
조각 정보들을 걸어 모아 그럴듯한 얼개 짜맞추면 됩니다. 그래도 맹색이 기소 독점 기간인데 법전을 뒤져서 맞춤한 법조항 찾아내느라 골머리 앓는 수고 주문 감수해야 된다라고 비아냥됩니다. 이정돈 설위원. 이런 흥신소에 불과한 검찰. 정윤의 국정개입 문건 수사 결과는 시쳇말로 이런 흥신소 검찰 역사에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권력암투에 액션할 것까지 버무린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의 시놉시스가 실은 찌라시 몇 장이었답니다. 같은 찌라시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는 그 궤변. 김무성이가 찌라시를 이용하면 상관이 없고 이런 궤변이 두려워서 누군가는 목숨까지 버린 의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짜 검찰이 이거는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들입니다. 정치로 풀고 자성과 쇄신으로 다잡아야 할 사안을 번번이 검찰에 떠넘기는 정권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런 권력 정권의 한낱 신부름꾼 노릇을 마다하지도 부끄러우지도 않는 검찰도 사실 공범입니다. 공범, 공동정범입니다. 맡긴 일을 꼼꼼하게 말끔하게 처리한 흥신소에는 더 위험하고 더 구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몰릴 겁니다. 앞으로도 이 권력의 똥물을 치워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까지 친절하게 붙어서 내려오는 그런 하명사건이 한두 개겠습니까? 온 국민에게 욕을 먹고 오로지 집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칭찬받는 검찰. 결국은 스스로의 몸통을 벤소 똥물에다 쳐박는 일에 다름 아닐 겁니다. 드라마에도 나오는 검사 선서란 게 있다. 신임 검사들 임관식에서 꼭 읊고 검찰청사에도 표구에 걸어놨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헛웃음만 나오는 거창한 문구는 접어두자. 부끄러움을 아는 검사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나는 검사입니다. 검사가 따라야 할 것은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법의 명령입니다. 이런 충고가 배경이 무효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인사라면서요. 박근혜에게 잘 보여야 그 명령이 옳든 그러든 일단 수행하고 봐야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 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일자리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절대로 자화자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취업자 53만 명 늘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50대와 60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질 나쁜 일자리의 취업자 수가 무려 82%나 됐다고 합니다. 임시직 노동자 증가량도 53만 명이나 됐고요. 결국은 일자리 질은 계속 저하되고 있고 그 저하된 일자리가 조금 늘어났다고, 그것도 작년층에서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자화자찬을 보고 조선일보가 한마디 했습니다.
50대 취업은 늘고 청년 실업률은 사실상 사상 최고라니 박근혜 대통령 연맥이는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일보의 사설을 들어보시죠. 작년 취업자 숫자가 2,559만 9천 명으로 2013년보다 53만 3천 명 늘어났다. 일자리 증가폭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숫자만 보면 고용 대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딴판이다. 예, 일자리 증가가 사상 12년 만에 최고로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작년에 2014년에 금융권에서는 4만 5천 명이 넘는 인력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KT에서만 8,300여 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올해도 경영자 총협회 조사에서는 국내 기업 4곳 중에서 한 곳이 고용을 더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늘어난 취업자의 45%인 24만 명이 50대입니다. 50대.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제 보통 통칭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 그 사이, 저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50대가 되면서 퇴직은 했지만은 벌어들인 돈이 모자라서 결국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자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50대 일자리는 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50대 임금 피크제가 일상화된 이 나라에서 정년퇴직하고 아니면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얻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겠습니까? 2014년에는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숫자도 전년보다 7만 7천 명 늘어나 2000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한 9%를 기록해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늘어난 것도 비정규직 자리가 많다. 작년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청년을 이렇게 박대하고 막대하는 나라가 미래가 그리고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층은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소비를 하고 그리고 저축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정권이 그토록 집값 부양을 위해서 온갖 재벌들에게 있는 놈들에게만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집을 사줘야 될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박대받고 청년 세대 5명 중에서 1명이 임시적으로 그것도 단기인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생활의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이런 나라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일자리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숫자 노름에 빠졌을 때가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실드치고 있는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합니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창업기업 중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곳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그리고 코웨이 등 3곳밖에 없습니다.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몸집을 불려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 각종 혜택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라고 조선일보는 쓰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도 참 자가당착이고 그야말로 자기 모순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가 지적했다시피 결국은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규제 철폐, 규제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중소기업은 일일이 다 죽이고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이따위 정책들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살아나려면은 벤처기업을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그야말로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벤처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로 뭔가 돈벌이가 될상 싶으면은 그야말로 막대한 자금으로 그 벤처기업을 흔들어서 망하게 만들고 핵심 기술만 빼돌리는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살고
벤처기업이 살아서 고용을 창출하겠습니까? 조선일보도 결국은 박근혜 정권에게 이룰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요구가 현실화되려면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